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짜연구소에서 7기 러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BBDM이라는 모델의 페이퍼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스터디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BBD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성능이 떨어졌던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스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 되겠고요.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디퓨전 모델에 도입한 최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BBDM을 이해를 하려면 이 BBDM이 도입한 브라우니안 브릿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브라우니안 브릿지가 유래한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와 브라우니안 브릿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스토카스틱 프로세스의 일종이 되겠고요.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는 XT와 같이 노테이션을 쓰고 여기에서 T는 그 확률 변수가 관찰된 시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타임은 사실 디스크리트한지 컨티뉴어스한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이 타임이 컨티뉴어스 할 때에 관한 확률 과정이 되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이제 위너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요. 노버트 위너라는 수학자가 이제 제시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와 브라우니안 모션 자체는 좀 다른데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면 일단 유체의 그 밀입자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그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의 사진을 제가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연기가 더 많이 흘렀을 때, 하늘을 향해서 더 많이 진행됐을수록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그러한 브라운 운동 과정을 연속 시간 확률 과정으로 모델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타임이 커짐에 따라서 분산이 커지는 그러한 확률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너 프로세스,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과 컨티뉴어스 타임을 갖는 그러한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로 WT와 같이 나타냅니다. 스토카스틱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해야겠죠. 따라서 이 타임 t마다 스토카스티시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t가 0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이 확률 과정을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점에서 그 w 값이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타임 t가 디스크리트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BBDM 같은 경우에는 사실 t를 정수 0에서 1000까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는 일단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타임 t마다 스토카스티시티가 부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연기 분자가 넓게 퍼지듯이 시간 간격과 W의 변화량이 비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델타 t는 시간의 간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n이라는 수는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 간격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한 거는 결국 저희가 살펴보려는 총 시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large t로, capital T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이라는 확률 변수가 도입이 되는데, 이 엡실론은 이제 independently, identically하게 distributed 되는 확률 변수이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확률 변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스토카스티시티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 WT는
t 시점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까지 증가한 w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 w 0이면 0이라는 시점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 델타 t 시점이 되겠죠. 시간 간격 자체가 델타 t니까 0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 0에서 델타 t 시점까지 증가한 w의 값이 이제 델타 w 0이 되겠고요. 그런 델타 wt는 엡실론 t 곱하기 루트 델타 t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왜 엡실론 t 곱하기 루트 델타 t라고 정의를 했을까 살펴보면, 일단 확률 변수 엡실론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스토카스티시티가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델타 t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간 간격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트 델타 t를 곱했는지 살펴보면, 루트 델타 t는 델타 t보다 그 변화에 더 로버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t가 1보다 작고 그 상태에서 0에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루트 델타 t는 훨씬 더 천천히 0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타임 t의 컨티뉴어스한 타임 t를 근사하려고 한다면 그 델타 t는 굉장히 작은 값이 돼야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이제 델타 w 값이 그냥 델타 t에 비례한다면 델타 w가 너무나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로버스트한 그런 루트 델타 t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루트 델타 t는 커질 때도 더 천천히 커진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루트 델타 t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델타 w0이랑 델타 w1은 각각 이제 0의 시점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까지 증가한 w 값, 그리고 1의 시점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까지 증가한 w 값이 될 텐데, 이 둘은 서로 독립인 것이 맞지만 w0과 w1이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w1 자체가 w0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독립은 아니겠죠. 근데 델타 w는 이제 엡실론 t, 그 인디펜던틀리하게, 아이덴티컬리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엡실론 t에서 이게 샘플링 되기 때문에 이 델타 w는 t 시점에 무관하게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식이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델타 w0은 엡실론 제로의 루트 델타 t이니까 w의 델타 t는 사실 w0에다가 이 델타 w0을 더한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델타 w0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0에서 그 다음 시간 간격, 즉 델타 t까지 증가한 값이기 때문에 w0이랑 이 값이랑 더하면 델타 t 시점에 w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w0을 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곧 엡실론 제로의 루트 델타 t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델타 t 시점의 w를 살펴보려면 그 w 델타 t에서 델타 w 델타 t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델타 w 델타 t는 엡실론 델타 t의 루트 델타 t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주면 루트 델타 t에 관한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잠깐 멈춰서 델타 w 델타 t의 베리언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베리언스를 살펴보면은 결국 루트 델타 t는 상수니까 앞으로 제곱되어 빠져나오고 1 곱하기 루트 델타 t의 제곱이 돼서 그냥 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의 평균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엡실론에다가 상수가 더해진 꼴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은 0이 되고요. 즉 델타 t 시점에서 증가한 w의 값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델타 t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점에 더해지는 그 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t-델타 t 시점에서 t 시점까지 더해진 그 증가값, 그 증분을 살펴보면 역시 엡실론 곱하기 루트 델타 t 꼴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w의 large t를 이렇게 루트 델타 t에 관한 값으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평균은
이 WRGT의 평균은 결국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합의 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그리고 variance는 역시 같은 이유로 n 곱하기 델타 t가 되어서 결국 최종 시점, 최종 우리가 살펴보려는 시간의 길이, 즉 large t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t 시점, large t 시점에서의 w의 값은 결국 평균이 0이고 분산이 large t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그림인데, 이 파란색 점은 하나의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를 한 번 진행한 그 선들을 이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large t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에서의 값이 지금은 특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확률적으로 샘플링 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 점처럼 이게 시간 간격이 크면 클수록 분산이 큰 그런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 된 것이고요. 만약에 시간 간격이 더 짧은 시점에서 샘플링이 됐다면 분산이 더 작은 확률 분포에 따라서 샘플링이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사실 0부터 첫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위너 프로세스를 수행했을 때의 W의 증가값은 곧 WRGT-W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WRGT-W0는 위에서 살펴본 특성들에 의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RGT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T2에서 T-1 시점 사이의 증분은 또 위에서 살펴본 그런 특성들에 의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 자체가 T2-T1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에서 10분으로 위너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W5 자체는 5 시점에서의 W 값 자체는 0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변화량 10이라는 시점까지의 그 변화량 자체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중간에 있는 점들을 다 모르고 0이라는 시점에서의 위너 프로세스의 값 W0과 마지막 시점 WRGT에서의 값만 알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우리는 다리를 놓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간에 있는 그 프로세스들을 추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Z가 만약에 스탠다드 위너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이제 0의 시점과 large t 시점, 마지막 시점에서의 Z값을 알고 우리가 살펴보려는 임의의 시점이 small t라고 했을 때 그 small t의 Z값을 추론을 하려는 겁니다. 이때 사실 이 브릿지는 선형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이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식을 살펴보면 ZT, 이 Z값과 Z0값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증가량, 이 높이가 되겠네요. 곧 이 높이에다가 T분의 X값,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보려는 시점 스몰 t가 되겠는데요. T분의 T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점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초록색 점의 실제 높이는 이 Z0까지 고려해서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특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Y를 결국 BT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BT와 같이 표현을 해보면 Z0을 만약에 우리가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T분의 X가 아니라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T분의 small t 곱하기 이제 ZT가 되겠습니다. Z0은 0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형으로 만들어낸 브릿지는 과연 위너 프로세스일까요?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떠한 위너 프로세스를 거쳐오면서 이 점에서 저 점으로 갔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런데 이 선형의 중간을 연결하는 그 다리는 과연 위너 프로세스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너 프로세스이려면 결국에 BT의 variance 자체가 T여야 하는데요. 이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BT의 variance는 BT 빼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데, 이 평균 자체가 BT의 평균 자체가 사실 평균이 0이라는 그 가정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편차가 없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평균이 이제 0이기 때문에 편차 자체가 편차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BT의 제곱이 되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BT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의 제곱의 평균을 그냥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준 거예요. 풀어서 써보면 BT의 제곱의 평균은 large T 제곱분의 small t 제곱 곱하기 ZT의 제곱이 될 텐데, 이 ZT도 사실 이제 아까 위너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위너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위너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 ZT라는 것도 결국 평균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0이라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ZT의 variance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과도 같은데, 평균의 제곱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산값 자체가 ZT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ZT 제곱의 기대값이 ZT의 variance가 되고, 이는 곧 large T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small t분의 large t분의 small t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variance가 small t가 아니기 때문에 이 브릿지는 위너 프로세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미 이제 노버트 위너가 잘 살펴본 내용인데요. 리니어 브릿지의 우변에 새로운 위너 프로세스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그 더해주는 위너 프로세스는 WT 마이너스 large t분의 small t의 W large t와 같습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 식에는 t는 0을 대입해도 0이 나오고, t는 large t를 대입해도 0이 나옵니다. 왜냐면 t가 0일 때는 이제 이 값이 0이 되고, w의 0은 저희가 0이라고 단순화했었죠. 그러니까 0이 되고, t가 large t이면은 이게 t분의 t가 돼서 1이 되고 wt가 남는데, 이 t에 이제 large 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wt-wt가 돼서 0이 됩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0의 시점과 t의 시점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니안 브릿지의 위너 프로세스로서의 성질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금 살펴본 그 식이 위너 프로세스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와 W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인 것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와 W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평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값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일단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프로세스를 쭉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BT의 variance는 곧 T가 됩니다. 즉 따라서 평균이 0이고 정규 분포인데 분산은 T인 BT이므로 BT 자체는 위너 프로세스의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BT를 이제 단순히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여러 개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을 0에서 123이라는 그 의미의 값, 그냥 대충 정했습니다. 1, 2, 3. 123이라는 값까지 그 사이에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브릿지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이거를 살펴보면 이제 0에서 123까지 잘 중간에 다리들을 잘 연결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0랑 large t라는 두 시점에 대해서 사실 W0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지 않은 두 점 사이에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미의 T, small t가 이제 T0와 large t 사이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T0와 그 small t-T0의 비율에다가 ZT와 Z0의 차이, 높이 차이를 곱한 것에다가 Z0를 더해준 값, 그리고 거기에 브라우니안 새로운 위너 프로세스들을 연결한 값, 그게 브라우니안 브릿지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BBDM의 페이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앱스트랙트에서 BBDM의 저자들은 가장 먼저 본인들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한 피규어를 넣은 게 아니라 피규어 1번으로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본인들의 그 BBDM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직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퓨전 모델들은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을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로 다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우 상이한 도메인 사이의 변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브라우니안 브릿지에 기반한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컨디셔널 인풋이 y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y가 유넷에 직접 도입된다는 것이 이렇게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BBDM의 경우에는 이 컨디셔널 인풋 y 이미지가 유넷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의 시작점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토카스틱 브라우니안 브릿지 프로세스로 두 도메인 사이의 변환을 모델링하기 때문에 우리의 BBDM은 바이디렉셔널한 프로세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최초로 도입한 그런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다른 디퓨전 모델들에 비해서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미지 투 이미지 분야에서 논 디퓨전 모델들이 가졌던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들이 가졌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BBDM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문제를 극복을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컨디셔널 게인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는 높았지만 모드 콜랩스 같은 현상에 의해서 학습이 어려웠고,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모델들이 또 나오면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생성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겟만큼의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성능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빌리티가 겟보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에서 이제 디퓨전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태스크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들은 레퍼런스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이 컨디션 인풋 이미지 y 자체를 직접 유넷에 통합시킴으로써 리버스 프로세스를 가이드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그런 조건부 확률 분포를 추론해낸다는 명료한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퓨전 모델들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풋 도메인, 컨디셔널 인풋 도메인이랑 아웃풋 도메인이 유사한 몇몇 분야에서만 잘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페인팅이 있겠고요, 슈퍼 레졸루션이 있겠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이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초해상화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풋 도메인이랑 아웃풋 도메인이 굉장히 유사하겠죠. 이렇게 서로 유사한 도메인을 갖는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에서만 잘 되더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LDM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컨디셔널 프로세스라는 한계가 있으며, L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 컨디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2에는 이제 BBDM의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는데요. BBDM 모델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 도메인 간의 매핑 자체를 브라우니안 브릿지의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축을 했고,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가성비 있게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게 그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BBDM의 많은 로스 계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DDPM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DDP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퓨전 모델의 DDPM의 그 심플리파이드 된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디션 자체를 오브젝티브에 직접 주입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식에는 P의 xt given y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원하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이론적인 보장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니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 프로세스 동안의 확률 분포가 스타팅 스테이트와 그리고 엔딩 스테이트,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에 컨디션이 되어 있는 그런 타임 스토카스틱한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번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식의 t0를 0이라고 하고 zt는 뭐 xt라고 하고 그렇게 살펴봤을 때 b의 t는 ZT0는 이제 X0가 되겠고요. large T0가 0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large T분의 small t가 되겠고요. large T분의 small t에다가 마이너스 X0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large T분의 T X0에 플러스 X large T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플러스 XT가 나오고요. 그리고 W에 t만 남겠고요. t0가 0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분의 t, w에 large t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 자체가 곧 3번과 같게 됩니다. 메소드를 살펴보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향해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지만 BBDM은 이제 컨디셔널 인풋 y 자체를 향해서 브라우니안 브릿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LDM이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VQ겐을 사용해서 인코딩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수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X가 뭐 그렇게 인코딩된 A 도메인 영상의 레이턴트 피처스고 Y가 B 도메인 영상의 레이턴트 피처스일 때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는 식 4번과 같이 정의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large t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토탈 스텝이 되겠고요. 이제 델타 t는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 3번에 나타난 것처럼 이 분산 값을 이용을 해서 large t분의 small t 곱하기 large t 마이너스 small 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능한 최대 분산 값은 이게 2분의 large t 시점에서 최대가 되는데 그 값이 곧 4분의 large t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4분의 large t가 분산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살펴보려는 타임 스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산값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분산값도 커지는데 이 최대 분산값은 사실 다루기에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최대 분산값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산 스케줄링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델타 t는 mt-mt 제곱에 2를 곱해준 것이다. 이 mt는 무엇이냐 하면 large t분의 small 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타임 프로세스 중에 지금 small t가 얼마나 와 있는지 그 비율 자체가 mt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large t가 이제 100인데 small t가 50이라면 뭐 0.5가 되겠고요. 50%만큼 와 있다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t가 양의 정수의 discrete한 타임이고 그 최대값인 large t가 1000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총 살펴보려는 시간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델타 t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시점에서는 0이 되겠고 1000번째 시점에서도 0이 되겠고 되겠고 이 0.5 최대값이 0.5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t가 0일 때 첫 번째 시점에서의 델타 t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mt가 0이잖아요. 0%만큼 와있죠. 전체 타임 스텝에 비해서. 그래서 mt가 0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0이 되고요. 이제 t가 끝나는 그 large t와 같을 때는 100% 온 거잖아요. 그래서 mt가 1이 되고 1-1제곱이니까 얘 또 0이 되네요. 평균은 이제 y 자체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1-mt에 의해서 mt가 1이니까 이게 0이 되고 y만 남겠네요. 평균이. 그리고 mt가 0인, 그러니까 첫 시작점에서 mt가 0일 때는 x0만 남고 이 값이 사라져서 평균은 이제 x0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살펴보면 분산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중간 지점까지는 최대 0.5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0으로 다시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BBDM에서의 샘플링 다이버시티는 사실 미들 스텝에서 최대가 되는 그 분산값, 최대 분산값인 최대 분산값에 의해서 샘플링 다이버시티가 결정이 되는데 아까 델타 t가 저희는 mt-mt 제곱에 2를 곱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어떤 변수 하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 다이버시티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제 저 s가 뭐 2나 3이나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디폴트로는 1을 둔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대 분산값, 미들 스텝에서의 분산값에 의해서 샘플링 다이버시티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식 4번 저희가 살펴봤던 식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t-1이랑 이제 그 t-1이랑 그 y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xt의 그런 forward transition probability가 궁금한 것인데 여기 식 4에서는 marginal distribution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식 4에 의해서 x0랑 y가 주어졌을 때 xt와 xt-1은 6번과 7번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t라면은 1-mt x0 플러스 mt y에다가 이제 루트 델타 t의 엡실론 t를 더한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7번은 여기에다가 t-1을 대입을 해준 것이 되겠죠. 1-mt-1 x0 여기 오타입니다. mt-1y 루트 델타 t-y t-1 엡실론 t-1이 되겠습니다. 이때 6번의 x0를 식 7번의 x0로 대체를 하면 forward transition probability가 식 8번과 같이 유도가 됩니다. 증명 과정을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구하면은 이제 델타 t given t-1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됩니다. 이 식 8번에 의해서 그 마지막 시점이 됐을 때 MT는 1이고 XT가 Y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MT가 1이 될 때는 얘가 없어지고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Y 하나만 달랑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더해지는 분산값 자체도 이제 이게 1이 되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델타 t의 정의가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1 제곱해서 0이 되면서 사라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MTY. MT가 1일 때 Y만 남으니까 Y 자체가 이제 그 평균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 다음 아웃풋 도메인으로의 픽스드 된 매핑을 정의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BBDM은 컨디셔널 이미지 자체, 인풋 이미지 자체에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시작을 합니다. 9번과 같이 저희가 일단 노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 P세타가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는 그 근사에 내려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될 텐데, 여기에 나타난 이 뮤세타가 결국 유넷에 의해서 예측된 노이즈의 평균값이고, 델타 t 틸다가 노이즈의 분산인데, DDPM과 같이 저희는 신경망 유넷은 뮤세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노이즈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DDPM의 로스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게 심플리파이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심플리파이드 오브젝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BBDM의 엘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DDPM의 로스와 일치합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시면 BBDM의 경우에는 이제 Y가 X'T가 곧 Y잖아요. 그러니까 Y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Y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Y가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Y가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Y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도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DPM의 로스와 형태상에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의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퍼 바운드의 관점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는 이 엘보를 최소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텀의 경우에는 이제 XRGT가 곧 Y니까 이 첫 번째 텀은 이제 무시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우 작은 값이 될 거잖아요. X1이랑 X0이니까 매우 작은 값이 돼서 무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즈 이론이랑 마르코프 체인 특성을 이용해서 식 4랑 8번에 적용을 해서 식 11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T, X0, Y가 주어졌을 때 T-1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식 11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 증명 과정은 제가 아래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제가 디스크립션에 저희 슈도랩 가짜연구소 그 텍스트 이미지 그 웹사이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을 테니까 지금 이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스크립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의 이 평균은 식 12와 같이 정리가 되고, 사실 이 빨간 블록은 제가 직접 증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 개의 정규 분포가 곱해지고 나눠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뮤 틸다를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자들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 블록은 제가 직접 증명한 블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뮤틸다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뮤틸다는 결국에 다시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결국 유넷으로 추론을 하려는 게 결국에 이 뮤틸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넷은 이 뮤틸다 안에 있는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DDPM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식 9에 명시된 식 9에 명시된 뮤 세타, 우리가 추론한 뮤 세타, 뮤가 되겠죠. 이 뮤 세타를 xt랑 y, 뮤틸다처럼 xt, y 그리고 엡실론에 관한 그런 컨비네이션으로 변형해서 식 14와 같이 쓰는 겁니다. 식 14와 같이 쓰면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는 뭐 두고 우리가 지금 예측한 이 엡실론의 차이로 이 차이를 줄여 나갈 텐데, 그러면 이 엡실론 세타는 얘랑 비슷해져야겠구나, 이 엡실론 세타가 얘랑 비슷해져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텀, 세 번째 텀은 무시할 수 있다 했잖아요. 두 번째 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KL 다이버전스였죠.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타는 결국에 뮤틸다와 뮤세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타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식에 나와 있는데 이제 로그 함수에 관련되어 있고, 로그 함수는 단조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뮤틸다에 관한 식은 뮤틸다랑 뮤세타를 뺀 값은 이제 여기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x와 y에 관한 식은 사라지고 엡실론의 이 엡실론 c 엡실론 t에 관한 식만 남는데, c 엡실론 t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엘보는 이 다음과 같이 단순화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c 엡실론 t는 로스에는 사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트레이닝 알고리즘 1을 살펴보면 앞에 c 엡실론 t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거는 DDPM과 마찬가지로 DDPM에서도 이제 앞에 있던 개수가 사라지면서 그 로스 텀이 굉장히 단순화가 됐었죠.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메소드 3.2절에서는 DDIM을 통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 스텝은 디폴트가 200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츠 그 스페이스로 인코딩하는 VQGen 자체가 LDM에서 사용한 거랑 똑같은 VQGen을 썼고,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타임 스텝 1000, 샘플링 스텝은 200으로 디폴트를 두고 실험을 했다. 그리고 FID랑 LPIPS를 살펴봤고, 다이버시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널 인풋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5개의 샘플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도메인 변환된 이미지들의 5개 이미지들의 각 픽셀마다의 표준 편차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 평균을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 낸 것이 결국 다이버시티다. 그렇게 다이버시티를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DM의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 능력을 평가하려고 여러 데이터셋 사용해서 여러 능력을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emantic Synthesis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고, Sketch to Photo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서로 다른 도메인의 변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했고, 세 번째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도메인 간의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 능력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제 4.2절에서는 뭐 그러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고 살펴보시거나 직접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살펴볼 만한 거는 이제 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인 CD랑 LDM은 좋은 성능 내긴 했지만 컨디셔널 인포메이션에 너무 큰 영향을 받더라. 피규어 3의 첫 번째 줄을 보면 irregular occlusions가 나타나는데,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았고 BBDM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피규어 3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줄에 irregular occlusion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눈이나 눈썹 그리고 뭐 얼굴을 좀 가림으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LDM이나 CD에는 반영이 되더라. 사실 이 피규어가 지금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논문을 직접 보시면은 이 눈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반면에 BBDM의 경우에는 이러한 오클루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생성해내더라. 그러한 의미인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니안 브릿지의 스토카스틱한 특성으로 인해서 피델리티랑 다이버시티 다 훌륭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BDM이 모든 실험에서 FID 스코어는 가장 좋았고요. 사실 LPIPS 스코어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엣지스 투 핸드백스 랑 이제 엣지스 투 슈즈죠. 엣지스 투 슈즈에서 LPIPS 값이 LDM에 좀 밀린 거 빼고는 다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페이스 투 라벨이나 색상화나 인페인팅에 대해서도 훌륭한 성능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결과는 이 pre-trained latent space가 LDM이랑 BBDM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VQGAN이 사실 그 latent space로 얼마나 다운샘플링을 할지, 얼마나 압축을 할지, 얼마나 인코딩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VQGAN을 쓸 때. 그때 그 팩터를 4배 압축할 건지 8배 압축할 건지 16배 압축할 건지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LDM은 그 압축되는 정도에 따라서 FID 스코어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BBDM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운샘플링 팩터에 굉장히 로버스트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BBDM은 훨씬 가볍게 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샘플링 스텝이 작을 때 200 이하일 때는 샘플링 스텝을 좀 키우면 성능이 크게 증가하더라. 근데 뭐 그 이후에는 딱히 샘플링 스텝 키워도 변화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살펴봤던 그 델타 T 앞에 S라는 저희 그 변수 하나 붙여줬잖아요. 맥시멈 베리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말은 곧 샘플링 다이버시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삽입했던 변수에 의해서 샘플링 다이버시티가 그래서 컨트롤 되느냐? 컨트롤 되더라.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테이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우린 브라우니안 브릿지에 기반한 새로운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 방법 제시했고, 이 방법은 기존의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들과는 달리 두 도메인 간의 매핑을 직접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 태스크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BBDM의 성능을 검증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멀티모달 태스크에 대해서도 BBDM을 적용해 볼 예정이다라고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짜연구소 스터디에서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와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접목한 디퓨전 모델에 접목한 BBDM이라는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래 디스크립션에다가 그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